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탄 오르한 파묵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인은 신이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고 소설가는 신이 말을 걸어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르한 파묵이 시인이 못 되고 소설가가 된 이유는 신이 자기한테 말을 안 걸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소설가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는 짧고 소설은 길잖아요. 소설은 전개부터 발단, 위기, 절정, 결말 순서대로 흘러가잖아요. 그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데 시인은 시를 쓸 때 보면 그렇게 전후, 좌우,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시를 쓰지 않잖아요. 그리고 시인들이 쓰는 언어가 압축, 절제돼 있잖아요. 그리고 은유법과 상징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시가 좀 많이 있으면서도 짤막한 시 한 편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냈을 때 그 시 속에서 한 권의 소설을 읽는 것만큼의 엄청난 삶의 교훈을 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시를 읽으면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저는 첫 번째가 시는 역발상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황지우 시인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타심은 이기심이다. 그러나 이기심은 이타심이 아니다. 혹시 독자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자,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기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가까이다 갖다 놓고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나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타심의 근본 저변에 깔려있는 거는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인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대로 생각하지 않고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숨은 뜻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넌지시, 지시하지 않고 넌지시 알려주는 이런 거에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인들은 또 언어의 연금술사거든요. 우리가 시를 읽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나 혜택은 시를 읽으면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또 반칠환 시인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이테를 보고 나서 나이테는 그 여름의 연서이자 그 겨울의 난중일기다. 왜냐면 여름에 나이테가 환경이 좋으니까 쑥쑥쑥 자라서 나이테 간격이 넓잖아요. 그죠? 겨울에는 추우니까 나무가 잘 못 자라. 그러니까 나이테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테가 고생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 겨울의 난중일기라고 표현하고 여름은 그 여름의 연애편지, 연서라고 표현한 거예요. 시를 읽으면 우리한테 주는 혜택 중에 하나는 자꾸 질문을 갖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장석주 시인이 대추 하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대추가 왜 빨개졌지? 저 대추가 저절로 빨개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천둥, 번개 맞고 놀래가지고 속이 빨개져가지고 이렇게 빨개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읽으면 정말 좋은 거는 당연하고 원래 그렇고 물론 그런 거에다가 질문을 던져서 자꾸 이렇게 호기심의 물음표를 갖게 만드는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게 저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시를 읽으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요. 측은지심 이런 걸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또 안도현 시인이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를 썼거든요. 이게 통에다가 꽃게를 집어넣고 이제 간장을 막 등에다 쏟아붓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꽃게 입장이 돼가지고 꽃게가 막 간장에 파묻히니까 막 사투를 벌이는 거야. 살아나려고. 그러면서 그 시 마지막 줄에 두 줄 이렇게 써 있어요. 어미 개가 이제 알들한테 유언을 남긴 거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깜깜해지니까. 그래서 몰살에서 탄생한 음식이 간장게장입니다. 이런 시를 읽고 나면 여러분 간장게장이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읽으면 정말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또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는 측은지심 이런 거를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험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삶이 시답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은 시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시답게 산다는 것은 첫 번째는요.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게 시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직접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 슬픔, 고통의 현장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언어로 표현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시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시답게 사는 것이고 시답게 사는 거는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분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자기답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자기답게, 나답게는 딱 한 가지 불변하는 어떤 정체성이 있는 게 자기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삶은 가장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거리를 만드는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잊을 수 없고, 내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내가 만끽하는 그런 순간은 언제일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일어나서 운동하면서 땀을 흘릴 때 그때 정말 제가 행복감을 느끼고 나답게 느껴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답게, 나답게, 시답게는 딱 한 가지로 정체되어 있는 명사가 아니라 사람마다, 상황마다 그때마다 다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역동적인 동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난국에 문학책을 읽는다고 해서 문학책이 밥을 먹여주진 않지만 저는 문학이 갖고 있는 소중한 가치 중에 첫 번째 꼽으라고 하면 위로와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힘들 때 사람을 만나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문학책을 읽고 소설책을 읽고 시를 읽고 거기서 주인공들이 겪었던 그런 경험, 배경,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발휘하는 역할을 나의 입장에 비춰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은 나를 비춰보는 또는 거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공감 능력을 기르는데 문학이 갖고 있는 위대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문학은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저는 상상력을 자극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안나 까레리나인가요? 거기에 나오잖아요. 몸을 던져서 주인공이 죽는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일 때 저 상황에서 나는 어떤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겪었을까? 이렇게 자꾸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로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정말 이런 상상력을 폭등하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매개체가 저는 문학이 갖고 있는 위대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